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입양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커다란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나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실까 궁금해지네요. 자, 비혼인 상태에서 두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 가족관, 입양 등에 관한 생각을 책으로 펴낸 분이죠.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저자 백지선 씨, 오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뵈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전화로 좀 만났어요. 네. 비혼이시고 입양한 딸 지금 둘을 키우고 계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입양을 하셨고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2010년과 2013년에 입양했고요. 예.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3학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랬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왜라는 질문. 왜, 어떤 계기로 비혼 입양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입양률이 낮아서 가정을 갖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가 많다는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그렇죠. 예, 또 심지어는 이제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쟁에서 밀려나서 경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육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 돌보미를 고용할 수가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몇 개월 이상 쉬어야 되고 더 오랫동안 또 일을 쉬게 되면은 아예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입양하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정이 생겨서 좋고, 저는 또 직장 생활에 최소한의 지장만 받으니까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작스레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꼭 키우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한 과정에서 또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실상을 또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보호 대상 아동, 보호시설에서 있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보호 대상 아동이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 겁니까? 양육자와 분리돼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하고요. 네. 그 양육자와 분리된 이유로는 처음부터 양육을 포기한 케이스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워서 그 보육원에 맡기는 경우, 그리고 아동학대로 분리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기존에는 사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분리를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론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그렇게 양육자와 분리된 아동 중에서 부모가 이제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보호시설에 있어도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보육원에서 내내 살다가 그 보호 종료 아동이 되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권을 네네. 포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입양을 가게 되는 데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먼저 절차적인 것이 참 궁금한데 입양이 예전에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입양 네. 절차 자체가. 특히 1인 가구가 입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보호 대상 아동 입양이 네. 그 대상 아동에 비해서 입양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빨리 2006년 12월 말부터 비혼자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예, 2006년 12월부터요. 그러니까 예.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건 2006년 12월부터 가능해졌고, 근데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 예. 가령 그 홍석천 같은 분이 누나의 아이들을 입양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친양자 입양은 작년 말부터 그게 고시가 가능해졌군요. 예. 아. 그러니까 입양률이 낮기 때문에 아마 입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비혼 입양이 진작에 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가능했네요. 2006년부터.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그 입양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자, 이 비혼자의 친양자 입양은 이제 어쨌든 가능해진 거는 1년이 안 됐고, 남성, 여성 이거는 상관없습니까? 1인 가구의 경우에? 법적으로는 아무 제약이 없는데 네. 입양 심사를 까다롭게 하잖아요. 특히나 비혼자한테. 네. 입양 심사 과정은 어떠셨어요? 채간에도 좀 지루한 절차였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지루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그 입양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게 그 아이들이 그만큼 입양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아이들한테 해로운 거죠. 어떤 면에서요?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이들이 예. 보통 낯가림이 5, 6개월에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입양되면은 적응에 거의 문제가 없는데 네. 5, 6개월이 지난 후에 입양되면은 서로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요. 시간이 걸리는군요. 아이들한테. 아. 낯가림 전에 입양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군요. 예. 예. 아, 이거는 정말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래서 제가 첫째랑 둘째가 그 부분에서 완전히 달랐거든요. 첫째는 네. 석 달째 입양하니까 아무런 낯가림이 없고 막 첫날부터 너무너무 잘 적응했어요. 예. 근데 둘째는 그 당시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돼서 이제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10개월에 입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적응이 힘들었죠, 처음에. 어떤 점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면은 원래 보통 애들도 그냥 엄마가 처음부터 키우는 아이도 낯가림이 심해질 때는 엄마가 잠시만 떨어지면은 울고불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화장실도 못 가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그 위탁모가 키우던 애가 이제 떨어져서 입양 가정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이 극에 달해서 막 아그라그를 쓰면서 오는데 예. 그거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네요. 네네. 입양 심사 과정이 그러면 둘째 경우는 왜 이렇게 길어졌나요? 얼마 정도 더 걸린 건가요? 첫째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첫째 때는 석 달이 걸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10개월이 걸린 거죠. 이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원래 법원 일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법원에서 지정한 심리 검사를 받고 법원 조사관이 파견되고 예, 그런 식의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입양 심사 까다로운 건 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입양돼서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심사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검증은 까다롭게 하되 기간은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야, 근데 이제 사실 입양이라는 게 이런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가짐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또 가족 간에서의 그 어떤 서로 간의 설득의 문제라든가 준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예, 네. 비혼자를 입양을 볼 때는 이렇게 경제력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완전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 경제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를 처음 입양할 때 제가 만으로 36살이었는데 네. 당시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제 소득과 재산은 중상위권에 속했거든요. 별 문제는 예, 없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비혼 입양이 허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입양 심사를 할 때 가족 상담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게 필수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가족 간의 관계를 잘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하고 저는 성인이 된 다음에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데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 오빠와 저희 여동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족 상담에 참여해서 그 육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입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도 많이 도와주십니까, 가족들이? 네,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은 뭐 같이 키우다시피 하고 저희 오빠는 이제 좀 멀리 살아서 자주는 못 봤는데 예. 그 아이 옷하고 선물도 장난감, 보내주시고 책 그게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 저희 조카가 쓰던 그 옷하고 책하고 맞아요. 장난감을 전부 다 주니까 제가 돈이 안 들었어요. 맞아요. 그 굉장히 가까운 분 중에 먼저 키운 분이 계시면 정말 좋은데 네네.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군요, 오빠께서. 네.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항상 와서 도와주고.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또 입양을 해나가는 데는. 네. 어차피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입양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래 따로 살아온 그 이성과의 결혼보다 입양의 성공률이 훨씬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렇게 적고 계신데 직접 키워보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신 그대로인가요? 네네. 저는 그 연애를 할 때도 그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어떤 친밀감이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만족스럽고, 사실 수십 년 이상 따로 산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귀는 게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는 아기 때부터 양육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적응이 쉽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은 좀 남다르신 생각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뭐라 그러시나요? 좀 굉장히 남다르신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요. 근데 많은 여성들은 공감하는 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애가 맞아요. 없는 여성들도 거의 뭐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랜선 이모 뭐 이러면서 뭐 전화도 자주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맞는 일부 정말 생각해보니까 오래 따로 떨어져서 살아온 사람끼리 맞추는 노력보다 그냥 입양을 해서 어릴 때 와서 같이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더 성공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신 정말 남다르신 생각. 그리고 연애를 하면은 사실 다 큰 성인이 그렇게 변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나중에는 만나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만나면서 좀 너무 루틴한 관계가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가 쑥쑥 자라니까 아이가 자라는 단계별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관계가 펼쳐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즐겁고 다양하고 그러니까 신선한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아이를 키우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혼과 육아를 한번 비교해보는, 객관적으로 좀 비교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가 부부싸움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 원가족이 편히 드나들며 양육을 도울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정말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 지적을 듣고 보니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 게 지금 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떠세요? 너무 나쁜 사례, 극단적인 사례하고만 비교하시는 건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그 높은 이혼율을 생각하고 또 이혼을 안 해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많잖아요. 그 비율을 생각했을 때 그게 별로
극단적인 견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남녀 관계는 사실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긴 하죠. 예, 그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참 오래 가기가 참 힘든 감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 남녀 간의 연애 감정에 아이들의 삶이 휘둘린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예. 그게 그 부부 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갑자기 겁이 난다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근데 결혼만이 정답은 물론 아니지만 네네.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혹시 두려움을 가지신 건 아닙니까? 제가 두려움을 가진 거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게 안 될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워킹맘이 육아를 하는데 친정엄마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게 남편이 아니고 친정엄마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예,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설득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 거군요. 그러니까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직장 생활을 계속 경제를 어느 네네. 정도는 꾸려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죠, 생존에. 네. 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중요하고 또 사회 활동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네. 사람이 어떤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갖고서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게 중요한데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데 친정 엄마가 더 도움이 되면 네. 친정 엄마를 가족으로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서로 상호적인 거잖아요. 근데 친정엄마가 사위가 해야 될 육아를 대신 해줬다고 해서 네. 나중에 사위가 장모를 간병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느끼셨던 거군요. 네네. 네. 야,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정된 삶을 주고 싶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시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보통 그냥 아이가 생기는 대로 이제 낳기 마련인데,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드셔서 그걸 보시고 잘하신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만 문제였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한테 아버지와 이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 본인이. 네네. 네. 근데 어머니가 쉽지 않죠, 그 옛날에. 근데 그 배우자가 자식들한테 해로운 존재면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배신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라면 당연히 자식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자식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배우자는 되게 부차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에는 아이를 키워주는 부모님도 그렇게 많지만은 않잖아요. 네네. 뭐 황혼 육아 스트레스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오늘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 양육 부담을 조금 나누고 계시다는 거, 전가했다는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란 게 상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입양하기 전부터도 제가 또 저희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왔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봐주실 때도 생활비를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머니를 간병하고 돌봐드리고 이거를 저희 형제 자매가 다 나눠서 하잖아요. 예, 또 어머니가 지금 바깥 활동을 잘 못하시는데, 무릎이 아프셔서. 예. 네. 아이들이 주말에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거나 이제 같이 고스톱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 할머니를. 예. 아이들 역시 다른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황혼 육아가 힘든 거는 예. 독방 육아가 힘든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양육을 나누어서 하면 좋은데 안 나누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 나이시고. 예. 네. 그러면 힘든 일만 젊은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애들을 봐주실 때 애들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대청소하는 건 다 제가 했어요. 큰일은 내가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시간제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면 예. 어머니가 훨씬 편하게 애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남을 고용하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시간제 아이 돌보미를 활용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 반대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 거죠. 힘든 일을 좀 나누어서 한다면은 예. 그것은 조금 스트레스 같은 거라든지 어려움이 네네. 줄어들 수 있다. 예, 돌봄이라는 건 고용해서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건 서로 좀 나눠서 하면은 서로 힘든 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아오고 이런 거는 다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를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부모가 바쁘니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막 일일이 씻기고 먹이고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는 사람을 고용해서 시키고 그냥 애들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지켜보는 그렇죠. 거.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의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다 해주셔서 아이들이 알고 있나요? 엄마를? 당연히 알죠. 그리고 제가 주말에는 또 제가 적으로 돌봤으니까요. 네, 그래요. 어쨌든 양육 과정에서 입양한 아이들의 양육을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도우면서 가족들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원래 가족 관계를 복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특히 제가 아이들을 입양하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그 공동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훨씬 더 자주 모이고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입양을 한 게 저희 원래 가족 관계를 도탑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더 좋아지게 된 거군요. 네네. 네. 그래도 어쨌든 양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또 가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힘드셨던 점은 없었는지, 제도적으로 좀 뭔가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사회에 바라시는 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만 하는데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잖아요. 병행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일유 노동력으로 취급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남성들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하려면 모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직 남성들, 회사 임원이라든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더 이상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차별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이 지금 뭐 주말에만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꼭 아빠가 아니라도 누구나 주말에 애들하고 몇 시간 놀아줄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와 가사를 완전히 그 부인 없이 전적으로 해보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전적으로 해봐야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사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앞으로 양육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를 지금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또 하나는 혈연주의가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아마 가족을 이렇게 계속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고, 이 비혼 양육을 하더라도 또 결국은 내 애를 한번 놔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저는 혈연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출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입양 관련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네. 아이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또 입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자료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출산한 아이와 입양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거 자체는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네네.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를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세 분이 같이 이제 주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함께라서 참 좋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지 듣고 싶네요. 그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보다는 이게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함께 어울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제가 아이가 또 2명이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예.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혼자 있고 또 둘이 놀고 싶을 때는 또 둘이 어울리고 또 셋이 함께 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 아, 단 둘이 아니니까. 예. 되게 가깝고 친밀한데 또 언제든지 혼자 있을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관계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가 둘이라는 게 그런 장점이 또